답안지를 연습장처럼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순간 탈락 확정이죠. 여러분 아까 전에 문제 풀기 직전에 내가 요런 문제였으면은 배점 요소가 뭐가 있을지도 또 이제 문제 처음 푸는 거 아니면은 어제 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푸는 데만 몰두해가지고 그런 것들 생각 안 했다면 한 번씩 아 이거는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하는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또 약간 더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검토했으니까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질량 M1짜리 M2짜리 이상적인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선밀도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이 이렇게 있을 때 F뉴턴으로 물체들을 끌면은 중간에 힘을 잠깐 줄을 끊어가지고 한쪽 물체에만 가했을 때 그럴 때 최종적으로 각자가 경사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 구해라. 중력과 속도는 아랫방향 g라고 해가지고 계산 마지막에 뭐 M1이 0.1kg인 경우까지도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가 수능 문제다라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긴 합니다. 계산할 분량들이 몇 가지가 있고 뭐뭐를 구해라 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 물어봤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대답하느라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분히 풀면 내용상 까다롭진 않아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2번 문제도 전류가 이렇게 가느라고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 말하자면 점과 직선 간의 거리 또는 도형을 분석해서 기하 문제처럼 약간 접근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류 어느 정도 흐르고 앙페르 법칙, 오른손 법칙 써가지고 자기장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 자기장 제로 만들기 위해서 원형도선 전류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내용상 대단히 까다롭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 뭐 특정 도선에서는 전류 뭐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니까 경우의 수 되게 복잡하게 돼가지고 네가 한번 구해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거에 골탕 많이 먹었었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그런 거에 접근하는 방법이 또 몇 가지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 정도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 계산만 충분히 빨리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중앙대 명문대예요. 중앙대에 어이없는 상향 지원한 학생 아니면은 1번, 2번 문제 이 정도는 뭐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다 신나게 나와가지고 엄마 나 합격할 것 같아. 뭐 중앙대 등록금이 얼마더라. 아, 뭐 돈 좀 준비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배점 요소를 잘 다 건드렸는지 또한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해당 배점 요소에 대한 서술을 할 때 요걸 또 논리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가미해서 그 채점자에게 아 얘는 단순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면은 맨날 나온 얘기죠. 항목당 최대 점수 범위 내에서 0.5점씩 더 가산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해설 바로 볼게요. 해설 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채점 기준 봐야 되는 거죠. 채점 기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동안에 어제 그제는 이런 문제들 봤었죠. 특정 문항 1번, 2번, 15점, 15점에서 배점 요소가 5, 5, 5 돼 있는 문제 봤습니다. 두 번째도 5, 5, 5 이렇게 돼 있는 문제도 봤어요. 또 3, 3, 3, 3, 3 이렇게 돼 있는 문제도 봤고 2, 5, 3 얼마나 3, 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답안지는 여러분 모른 채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 풀 때 채점 요소, 배점 요소가 3개, 5개, 6개, 몇 개 정도인 것 같았어요. 각자 느낀 느낌들이 있겠죠. 자, 봤을 때 1번 문제의 경우 배점, 채점 요소가 한 3개, 4개 정도로 되게 적었을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이것들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문제가 단순하지 않죠. 얘들이 끌려가는데 최초의 이 힘에 의한 가속도 그래서 2초 후의 속도 그 순간 줄 끊기고 나면 얘는 그때부터 등속운동 얘는 그때부터 새로운 가속도로 조금 더 속도 변화 그런 다음에 각자 올라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쓴다든지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제로 숫자 대입해서 또 구하는 과정 이런 거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자 M1, M2 질량으로 놓고 푸는 거, 숫자 계산하는 거 아예 나뉘어져 있고 그 과정에서 뉴턴 운동 법칙 F는 M에 A는 N분의 F 두 물체 같이 보는 거, 장력 크기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벌써 5, 6개는 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채점 기준 보면은 5개로 나눠져 있으면서 33333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잘 쓰면서 이런 것들 상당히 상세하게 써야 되겠다. 계산 과정 숫자만 나열해서는 안 되겠다. 잠깐 다시 얘기하면은 답안지의 연습장화, 논리적인 기술, 어떤 법칙에 대한 서술, 내용에 대한 해석, 조건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다 내 머릿속에서는 끝내놓고 계산은 암산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뭐뭐는 간단하게 뭐 쓴 다음에 뭐뭐뭐는 썼다. 자, 여기 채점할 내용이 일단 채점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수식 전개하는 거 채점 요소에서 이 학생은 이 항을 잘했나 덧셈을 잘했나 인수분해를 잘하나 이런 것들 채점 요소에 없죠? 열심히 이항 전개 통분 덧셈 뺄셈 했겠죠? 채점 안 한다는 거죠? 채점 안 한다는 거죠? 요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됨으로 썼네? 그러면 뭐 근데 논리적이거나 굉장히 상세하진 않네. 뭐 3점 중에 뭐 1점 정도 이거 15점짜리 문제 1점 받고 탈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어제도 또 얘기했었고 그제도 계속 반복하는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푸는 거 다 알잖아. 정답 뭐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푸는 거 알잖아. 그런데 특정한 말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서술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저 선생은 저렇게 푸는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 풀 줄 아니까 저 풀이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땐 내가 하는 말 요러한 서술을 하면서 얘기하면 효율적이고 상세하면서도 빠짐없는 내용들을 다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표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서술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들 여러분 단기간이라도 귀에 익숙하게 그래서 이 말을 쓰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문제도 당연히 써야 되는 것들 따라가다 보면은 문제가 상황이 다 분절돼 가지고 나타나다 보면 5개 정도 요소는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용어를 쓰면서 그것만 쓰면은 정답 쓰고 이렇게 개판으로 연습장처럼 계산 과정 쓴 거 네 연습장에다 계산 누가 여기다 하라 그랬어 이런 거 써놓은 거는 15점 중에 1점 맞고 당연히 탈락이고요. 15점 맞고 5점 10점 맞아도 탈락이고요. 정답, 문항 요소 다 건드리고 뭔가 서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합격권의 기본 점수가 시작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협박하자면은 경쟁률은 30대 1, 40대 1, 50대 1, 어떤 과는 100대 1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야? 합격 가능성 30분의 1, 40분의 1, 100분의 1, 탈락 가능성이 98%, 99%란 얘기죠. 엉망진창으로 쓴 학생들, 굉장히 잘 쓴 학생들 필요 없고요. 엄청나게 잘 쓴 학생들 상위 2, 3%가 이제 합격을 본격적으로 다퉈야 될 학생들인 거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뭐 동전 던지기로 요거 합격하는 거 찍느냐 이 안에서 문제가 쉬운 문제일수록 맨 밑에 나오는 단서 조항 그런데 문항에 따라서 최대 점수 범위 내에서 0.5점 정도의 가감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0.5점 더 얻어가면은 합격 그거 못 얻으면은 애매 0.5점 깎인 문항 있으면 불합격 확정해가지고 요 98%에 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수능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곤란하고 요런 내용 나왔을 때 이 추가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특히 역학 문제 1번 문제에서는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역학 문제 봤었고 뭐 포물선 운동도 봤었으니까 요거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량 보존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면서도 그거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거 얘기할 때 서술 어떻게 할지 봅시다. 일단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바르게 기술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바르게 기술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정지에 있었던 두 물체가 힘 F를 받으면서 가속 운동을 할 때 공통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
가속도, 최초 가속도, 공통 가속도 A 값을 구해야 2초 후의 속도, 두 번째 채점 요소죠. 2초 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또 넘어갔다가 돌아오면은 5초 때 앞에 있는 물체의 최종 속도도 또 알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가속 운동한다, 가속도 값 구해야 되겠다, A는 M분의 F 하는 식으로 요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언급했냐는 거니까, 물체가 받는 힘 분석하고, 그래서 그 힘, R자임이 일정하다면 물체들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가속도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 요거 언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번 위에 보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서술이겠네요. t 값이, 시간에 대한 문자 값이 0에서 2초 사이에서 두 물체는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두 구간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그 순간 2초 때의 순간 속력은 곱하기 t 해가지고 V1, V2 뭐 똑같을 거면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그 질량의 M1, M2인 물체라 그러면서 이름이 안 나타나 있죠. A, B 이런 얘기를 안 썼죠. 물체 1, 물체 2 이런 얘기 안 써줬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보면은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요소 이런 거 보면은 질량의 M인 물체만 어쩌고 저쩌고 했고, 질량의 M인 물체, 질량의 M2인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들 해봐서 알겠지만 답안지에다가 뭐라도 글씨 쓰는 게 이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명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질량 M1인 물체를 A, M2인 물체를 B라고 하자라는 거, 요거 정해놓고 답안지에다 그림 한번 그려주는 것도 좋아요.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인지, 오른쪽이 A고 뭐 앞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왼쪽이 B인지 요거 구분하는 것 때문에 그림 똑같은 거 한번 그려놓은 다음에 A, B 이렇게 써줘가지고 그것도 서술로 해줘가지고 A, B 명명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 답안지가 조금 이상한 게, 이상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약간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분들 요거 쭉 내용 보다 보면 문제에서 T라는 값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F라는 힘, H1, H2 요 정도까지만 정의를 했지 V1, V2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림에서도 안 나오고 문자 이런 것도 숫자도 안 써줬잖아요. 야, M1인 질량을 가지는 물체의 속도는 무조건 V1이니?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답안지에다 이렇게 쓸 때 어이구 해설해서 이고 속력은 V1과 V2는 같을 것이고, 야, 이 뭔데 같아? 야, 속력은 당연히 V고 V는 당연히 속도려니 하고 1, 2 대응 되겠지. 야, 그런 법이 어딨니? 관행인 거지 그러라는 법칙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이렇게 썼다, 요것도 사실은 합격권에서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막 다투기 있을 때 엄밀히 봤을 때 다 똑같은데, 아, V1 얘는 정의는 안 했네? 그러면은 얘가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V1, V2라는 것 자체도 A의 2초 후의 속도를 V1, B의 2초 후의 속도를 V2라고 하며 5초 때 A의 속도는, B는 뭐 등속 운동할 거니까 5초 때 A의 속도는 V1 프라임이라고 하자, 또는 VA, B, VA 프라임 이런 식으로 지면에서의 2초 때, 5초 때 속도, 2초 이후에 일정한 속도 이런 것들 정의 꼭 해주고 써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뒤에 식에서도 V1, V2 별다른 정의 없이 막 쓰고 있는데 이런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 해설을 발표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실수를 한 거라고 나도 보고요. 자, 그래서 각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잠깐만 이제 뒤에는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러한 운동을 할 때 어쨌든 경사에 도달하기 전에 각각은 VA 프라임 또는 V1 프라임, 얘는 그냥 V2 또는 VB 이란 속도로 등속 운동하면서 중간에 충돌은 안 일어날 거고, 요 올라갈 때는 각각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가지고 마찰없고 공기정 없다 이런 말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높이 각각 표시해 주는 거 얼마든지 V1, V2 이용해서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0에서 2초 동안에 가속도 공통이다. 그 가속도는 M1 더하기 M2분의 F로 2초
2초 동안에는 공통가속도를 쓰자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위 두 물체가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두 물체를 한 물체 질량 m1 플러스 m2 짜리 취급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 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문제되진 않는데 우리는 어디선가 각 항목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0.5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더 최대 점수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감점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죠. 이거 더 크게 보이죠? 항목별 0.5점 추가 감점한다 그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5개 항목 33333 5개 항목에서 누구는 2.5점 추가로 받을 때 추가 득점을 할 때 누구는 2.5점 감점을 더 당해서 15점 문제에서 5점이 갑자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완성도라는 것 때문에 완성도에 글씨를 잘 쓰느냐 어쩌냐 이건 안 들어가요. 아, 나 글씨 되게 못 쓰는데 큰일 났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글씨를 못 알아보겠으면 불이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지 됩니다. 진짜 글씨 못 알아보게 쓰는 친구들 있어요. 뭐 요런 거. 아씨 어떻게 써야 되지? 아싸 이렇게 썼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물결이야? 뭐야?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 아니 네가 원래 그렇게 쓰는 건 상관없고 채점자가 보기에 어떻게 읽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아니 맥락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맥락을 볼 때 헷갈리면 문제가 되는데 어떤 학생은 이걸 보고 H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H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쓰면 너 이 H가 어디서 나냐? 선생님 이거 N인데요 그래요. N 뭐 이렇게까지 간다 칩시다. 어떤 학생 이거 보고 라지 L인데요 그래요. 어이구 H처럼 생겼죠. L 쓸 때 이렇게 꼬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각자의 쓰는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 글씨로 쓴 거 타자 친 게 아니라 글씨 쓴 거 봤을 때는 갑자기 이게 왜 나와 하는 문자들 되게 그게 유사하게 이렇게 생긴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이 되게만 쓰면 좋겠다. 그 정도지 글씨를 뭐 악필이다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답안지를 이제 학생들이 쓸 때 좀 더 완성도 있다는 거는 당연히 뭐겠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건을 써도 원래 이럴 때는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돼. 이렇게 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법칙으로 항상 구하면 답이 나왔어. 해가지고 역학적 보존 법칙에 의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으로 그냥 쓰는 거. 이런 거 그렇게 난 쓸 거 다 썼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이거를 적용을 했네 이런 느낌만 주는데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말도 서술하는 방식을 약간 바꾸면 이러저러 하니까 두 물체가 충돌하는 가운데 두 물체 간에 서로 작용하는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 이외에는 다른 힘을 받지 않으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만 물체들의 속도가 변함으로 충돌 전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보존된다 뭐 써도 되고 일정하다라고 쓰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라고 하는 것보다 내용에 대한 해석, 조건 정확하게 파악한 거 이런 것들 쭉 서술하고 있으면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요게 모여서 완성도라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 야 여기서는 완성도 드러날 게 뭐 있니? 야 얘는 쓰는 게 물리 좀 아는 친구야 이러고 할 만한 거. 여기서는 뭐 전혀 없어 보이죠? 전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다가도 만약에 이게 또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다 보면 결국에는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 안에 써야 되는 거 다 확인을 하려면 못 쓰는 건데 여기에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A와 B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A와 B의 운동에 관해서는 동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체가 두 개 줄로 연결됐는데 얘를 당겼는데 줄이 약간 이렇게 탄성이나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가속도가 공통이 아니죠? 줄은 이상적인 줄이어서 줄의 길이는 일정하며 줄은 질량이 없다. 질량 무시할 수 있다면 F가 가해졌는데 이거 뭐 10kg이야. 이거 5kg이야. 줄이 30g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도 엄연히 질량이 있다 그러면은 전체 질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는 거니까 그 질량 무시한 결과 요거 줄의 질량 같은 거 포함되면 가속도 이상해지니까 요거 무시하는 줄이 이상적인 줄입니다. 길이는 변하지 않고 질량은 무시할 수 있는 또는 선밀도는 무시할 수 있는 줄 또는 어느 지점에 장력이 가해졌을 때 그 장력이 순간적으로 원래는 뭐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줄 전체에 동시에 똑같은 힘이 빡 걸릴 수는 없는 건데 줄에 그 힘이 전달되는 시간도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냥 뭐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동시에 모든 줄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걸린다면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을 조건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거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 써주는 거. 이거 간단하게 이런 것들 여유가 있으면 써주는 거. 내가 풀고 있는데 벌써 뭐 시간 많이 지났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완성도를 높이는 이해를 깊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서술이더라라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될 때 물체가 분리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통가속도는 A라 그랬었는데 그 앞에 물체 우리는 지금 라지 A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물체에만 힘이 F가 계속 작용한다면 A1은 M1분의 F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여기서도 A1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하고 썼죠. 이런 것들 트집 잤다면 끝이 없습니다. 학생들 뭐 거의 동점자들 굉장히 실력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답안 내용 맞고 틀린 거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뭐 이게 차이 막 이렇게 나는 거 아니고 거의 비슷한 점수를 줄 만한 것 중에서 미세하게 점수를 가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 0.5점까지 줄 수 있다니까 0.1점 줄 수도 있고 0.2점 추가 줄 수도 있다는 건데 0.1점 정도 깎을 수도 있다는 건데 요런 조대에서 이런 표현 나왔을 때 A1이 뭔데 하고 트집 잡기 시작하면 아 왜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엄밀하게 안 보면 합부를 가리는데 공정하지 못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정의 반드시 하고 써야지 된다. 그러하고 M2인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것도 뭐 등속도 운동 V1 또는 V2로 등속 운동을 나머지 3초 동안 하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시각 5초 이후에는 빗면을 만나서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이 전환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부터는 거의 수식 전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한데 해당 수식을 쓰기 전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수식이 성립 가능한가 특정 법칙 또는 원리가 적용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조건, 법칙, 적용 요 단계들 다 따라주는 거 서술로서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바르게 기술한다라는 3점짜리 배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얘기했는데 이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학교 발표 자료긴 하지만 각자의 물체가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받지 않고 중력만 받으면서 이 물체 중력을 받고 수직항력은 그 중력 성분하고 같이 생각하면 상쇄되면서 R자임은 중력 성분밖에 없어서 올라가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관련해서 뭐 가감하는 거 어느 정도 길게 쓰냐 짧게 쓰냐 하는 것들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뭐 식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뭐 요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입해가지고 푸는 것까지 하는 게 요 문제의 전체적인 풀이였었겠다라고 하자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답안지 잠깐씩 이렇게 봤는데 특히 답안지 서술할 때 요거는 또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그러겠냐 싶기는 한데 답안지 보면 이렇게 괴선이 있습니다. 여기 그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바깥에 뭐 쓰다가 삐져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답안지를 거두면 인적사항 가리고 요만큼만 복사를 떠가지고 두부 복사해가지고 채점자 2명이 중복 채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써놨다 미터 퍼 세크 2다 이거 채점이 이거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채점이 아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꼬투리 조금 남았는데 요거 여기다 쓸까? 아끼지 말고 줄 넘어가라고 여기 2다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요거 답안 얘 뭐라고 쓴 거야? 채점이 안 되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답안지에는 표, 그림, 그래프 뭐든지 참고할 사항은 다 써도 다 괜찮기는 한데 그림을 하다가 이러이러함으로 갑자기 여기다가 그려요. 물체가 받는 힘이 이래서 여기 뭐 해가지고
이와 같음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문장 속에 그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림은 오른쪽 정렬하거나 왼쪽 끝에다가 정렬해가지고 써야 돼요. 중간에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림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그려주고 옆에다가 줄 맞춰서 쭉 서술해주면서 이거 침범하지 말고 밑에다가 또 쭉 써주고 왼쪽 그림과 같음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그림을 그린다 내지는 뭐 필요한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두 줄 뭐 요 정도에다가 조그맣게 그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은 글이나 만합니다. 잘 안 보여요. 아주 단순한 그림이 세 줄 정도, 세 줄 정도가 아니라 세 줄, 제일 작은 그림이나 그래프가 그냥 아주 단순한 그림이었을 경우 약간이라도 복잡하거나 그림 속에 뭐는 얼마 이렇게 숫자 쓰거나 지칭해야 될 게 있다는 것들은 기본이 5줄. 이건 정말 복잡한 그림이야 싶을 때는 7줄까지 써도 괜찮아요. 7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절반 넘어가는 크기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보통은 5줄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그림, 그래프, 표 크기로 써주면 제일 적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 접근하고 있다, 풀이 방법이 이렇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참고하는 그림이고 그래프고 표인데 이게 뭐 지저분하니 무슨 읽지도 못하겠고 오히려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써주는 거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복잡한 식, 분수 나오는 식을 요 한 줄에다가 M1 플러스 M2 분의 어쩌고 하는 거 일일이 써준 친구들이 있는데 분수 나오면 웬만하면 2줄 쓰세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답안지에 나오는 것처럼 번분수 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분모도 분수고 분자도 분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너 줄 이용해가지고 널찍하게 이렇게 써줘야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줄 크게 쓰면서 충분히 채점자가 알아보기 편안하게 이렇게 해달라. 우리는 채점자한테 아주 잘 보여줘야지 돼요. 저 점수 조금만 더 주세요. 왜 그랬어요? 점수 좀 더 주셔야지. 이렇게 최대한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해가지고 V1, V2 각각 이렇게 되는 거 아예 그냥 고스란히 대입한 거 H2분의 H1은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한 다음에 비율이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49였을 때에는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거. 이거 단순 계산 과정인데 요 식까지만 실수 없이 잘 썼으면은 문제 없이 다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첫 번째 문제 요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모르는 거 아니잖아. 뉴턴 운동 2법칙 가속도 법칙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요소들에 주의를 해서 답안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써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것만 조금 더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그 자기장이 제로가 되네 마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뒤에 해설에서 배점 요소 볼게요. 여기 도선이 지금 6개씩이나 나오면서 이게 서로 수직으로 거리 관계를 어떻게 두고 이러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것들이 굉장히 대칭적 구조를 잘 이루면서 중앙에 정육각형 이런 것도 잘 예쁘게 만들면서 요거 거리를 어떤 건 조금 더 가깝고 이런 것도 없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 부분 이런 데에서 상쇄될 거 상쇄되고 이런 것들 다 따져주면 좋겠는데 채점 기준 여러분 풀면서 어떤 느낌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풀이 단계가 5가지 정도로 크게 배점 요소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점 P에서의 도선으로부터 각각에 대한 수직 거리를 바르게 구한다. 구해야 될 것 같죠? 그죠? I0 또는 I1 이런 것들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플러스 마이너스 짐에서 나오는 방향 종이면에서 들어가는 방향 계산해야 되니까 거리 꼭 필요했다. P에서의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그래서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는 묶어서 5점짜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기하학적인 분석과 함께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식 제대로 쓰나 확인하는 거고요. Q점에서의 거리도 바르게 구한다. Q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한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P점일 때, Q점일 때 대칭적으로 P점일 때 나타나는 서술하고 Q점일 때에 관한 서술이
두 번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점 요소가 중복되는 거 또는 반복되는 게 두 번 있을 수밖에 없고, 핵심적으로 원형 도선의 전류를 구하라 라는 것들 끼다 보면 기본적으로 배점 요소, 채점 기준들은 5, 6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써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요거 보면은 도선이 6개가 나오는데 6개 도선이 이름이 없어요. 6개 도선이 이름이 없어가지고 P점은 도선 뭐 1으로부터 2로부터 뭐 이런 얘기들 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지금 그 학교에서는 제시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 설명하는지 봅시다. P에서 직선 도선까지의 수직거리들은 모두 2루트 3m이다. 이거는 대칭이니까 별 의미 없을 거, 이렇게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을 거고.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전류 I0가 정육각은 중심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향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Z 방향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요렇게 나타난다 하면서 알파 값은 직선 도선의 비례상수이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충 알파라고 놓고 뒤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베타다. 이런 식으로 놨는데 요거 잠깐만 확인합시다. 우리 수능에서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것에 의한 자기장 곱하기 할 때 앞에 붙는 상수값은 외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는데 전류가 I 암페어 직선 도선에서 흐를 때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 원형 도선 반지름이 R일 때 전류는 I 암페어 똑같이 흐를 때 여기서의 자기장 여기서의 자기장 B1, 자기장 B2, 솔레노이드가 있을 때 솔레노이드 전류가 I 암페어 흐르고요. 요거 단위기장 감긴수가 N번이라고 했을 때 요 안쪽에서의 균일한 자기장 B3 그랬을 때 자, 공식 이렇게 갑니다. K, 원래는 이렇게 많이 써요. K, R분의 I, K 프라임 R분의 I, K 2 프라임 NI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직선도선 K, 원형도선 K 프라임 쓰게 돼 있는데 요거 굳이 K라고 안 쓰고 알파, 베타라고 내가 정의하면서 써도 크게 문제 되진 않는다. 하지만 K 프라임이라고 쓰고 우리 요거 그냥 물리만 잠깐 수리논술하고 물리논술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 급하게 어제까지는 급하게 물리2에 있으면서 출제 가능한 또는 중앙대에서 맨날 출제되는 뭐 포물선 운동, 원운동 등등에 관련된 식들 또는 문제풀이 급하게 공부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거 많지도 않죠.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생각이나 해봅시다. 알파 값 또는 K 값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충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 없는데 베타는 얼마, K 프라임은 얼마다? K 프라임은 그 크기 정도를 대충은 알아주고는 가자란 뜻이에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서 알파 또는 K라 그랬을 때 요거의 파이배예요. 요거는 뭐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7제곱 스케일은 다 똑같은데 요거의 2배, 요거의 2파이배 이렇게 된다. 최초 K 또는 알파의 한 3배쯤 6.28배 정도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스케일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구한 전류값이 이게 말이 되나 적절한가 하는 것들 좀 가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역시 알파나 베타라고 그냥 문자를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문제 풀 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 풀 때 솔레노이드는 또 은근히 잘 안 나와요. 아예 그냥 전자석, 전자기 유도 뭐 이런 거 할 때는 솔레노이드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구할 때 계산하고 그럴 때 합성할 때에는 직선도선,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는 뭐 요런 방향, 여기서는 뭐 요런 방향들로 자기장
이 종이면 칠판면에 형성이 되더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류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하면서 면에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되는 거 이거를 말로 뭐라고 표시를 할 거냐. 그냥 들어가는 방향 종이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종이면에 대해서 우리 다 이제 종이 시험지 나온 거 보고 풀 거니까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면에서 나오는 방향,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특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이거를 되게 따질 게 많아. 따질 게 많을 때에는 이 말 계속 써주면 이것도 뭐 답안지 쓰는데 길어지고 시간 잡아먹고 하니까 그러기도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종이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요거를 보통 마이너스 Z 방향이라고 하거나 요런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자. 요런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는 물리 또는 수학에서는 많이 쓰는 건데 왼쪽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왼쪽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푸는 문제가 있는 종이나 공책, 책이 있을 때는 보통은 Y축 플러스 X축 플러스 이렇게 하죠. 그럼 Z축 플러스 방향은 뭐냐면은 X에서 Y 방향으로 이 직각 직각 작은 270도 말고 90도 쪽으로 X에서 Y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쪽이 플러스 Z 방향으로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나오는 것은 플러스 Z 방향,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Z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 이런 방향을 마이너스 Z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는 식으로 써주는 거. 요게 실제로 물리할 때에도 두루 많이 쓰는 설명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 써주는 것도 좋겠어요. P점에 대해서는 대칭성 이용하고 정육각형의 중심부기 때문에 각각의 직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라고 그랬는데 뭐 최단거리라는 표현 써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거리 이렇게 되므로 자기장은 공식 하나 써줘도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XY 평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Z 방향 또는 X 표시하는 방향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요 이렇게 도선들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있을 때 X축 오른쪽 Y 플러스 방 이쪽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이거 XY 평면이라는 거 이거 좌표는 이렇게 뻔히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XY 평면 있으니까 특히 나오는 게 플러스 Z 방향 인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뭐 굳이 이런 걸 이런 방향이라고 하자란 말을 안 한다면은 괄호는 써놨지만 이래 된다. 그 두 번째 채점 요소의 네 번째 줄 전류 I0, Y0의 도선은 자기장의 XY 평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말 계속 이렇게 말을 특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복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Z 방향으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이런 얘기 써주면서 자기장의 방향 자체도 플러스 얼마다 마이너스 얼마다 라고 써주면은 조금 더 단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P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그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Z 방향이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로 해가지고 I2는 3분의 루트 3 A는 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 괄호를 쳐주는 게 더 좋았습니다. 3분의 루트 3 A 곱하기 A 면적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단위들은 마지막에 쓰면서 괄호 쳐주시고요. 그 외에는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기하학적으로 풀든 어떻게 하든 뭐 대칭성 이용하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식 대입 계산 요것만 하는 거라서 내용상 굉장히 난해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풀 이런 전류 관련한 문제들, 회로 비슷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뭐 유전율이 어쩌니 투자율이 어쩌니 여기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공간이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상적인 것만 원래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류, 자기장, 전자기후도 관련 문제 나왔을 때에는 상당히 이러하다 계산 이러하니까 계산 요러네 계산 하고 딱 좀 답안지에 연습장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답안지에 연습장 같이 쓸 수밖에 없는 답안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다. 역학 문제 뭐 고를 때 조건 따지거나 법칙을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상황이 이렇다는 걸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가미할 내용이 있었다는 것 뿐인 거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뭐 계산하는 거 뭐 상황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차별성 두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엄밀한 얘기 괜히 하다 보면 무슨 뭐 전공과정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나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문제의 경우는 계산 실수하지 말고 잘 좀 풀자 이 정도로 얘기할 텐데 아까 전에 여러분 문제 풀 때 나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2번 문제까지 못 간 친구들이 많지? 또는 2번 문제를 되게 몇 줄 못 쓴 친구들이 많지? 계산하는데 헷갈렸나? 까다로웠어요? 야, 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부터 거리 잴 수 있지? 뭐 이런 거 내가 당연히 그냥 저건 1도 아닌가? 1도 아니지? 뭐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좀 까다로웠나? 이렇게 적용하는 거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고 그랬었어요. 이런 거는 기본 그 계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얘들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막 그러면서 기본 내용은 설명을 안 했는데 시험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보는 순간 시험장을 나와서 다 까먹는다고 하죠. 수능 보고 시험장 나와서 다 잊어버렸니? 삭제 다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야? 이제 수준은 1학년 다 내려갔어. 다 지웠어요? 싹 지웠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뭐 중앙대 지원하는 정도 친구들이니까 이 기본 공식들은 다 알겠지, 어떻게 쓰는지도 다 알겠지 해가지고 내가 추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은 안 했는데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개별 질문 조금 더 하시고요. 자, 일단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한 다음에 문제 한 세트 더 풀어볼 겁니다. 중앙대에서 또 그 자기장 관련한 문제가 또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또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잠시 쉬는 시간과 개별 질문 시간 가진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게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조금 전에 풀었던 게 2022학년 최신 기출문제면은 재작년 기출문제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중앙대에서 전류의 자기장, 전자기 유도 관련한 내용들도 또한 이렇게 문제가 3세트씩이나 되다 보니까 1, 2, 3세트 하다 보니까 항상 전자기 파트 뭐 한 번은 건드리게 되더라. 22학년도 조금 전에 풀었었던 문제에서는 그 세 번째 자연계열 3라고 하는 그 문항 중에도 1번은 역학 문제, 2번은 앙페르 법칙, 전류의 자기장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4-1, 4-02 전자기 유도 뭐 관련한 2단원에서 문제가 좀 나왔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기 유도, 유도기 전력 구하여라 하는 것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이 중심이 되고 우리 어제 그제도 풀어봤었던 것처럼 확인했던 것처럼 역학 문제가 하나하나 꼬박꼬박 들어가면서 또 이것도 물어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세트에서는 좀 엉뚱하다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볼 때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4-1번 보면 앞에 우리 제시문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제대로 공부만 했으면은 이미 알고 있을 만한 값들 다 그대로 벡터의 분해라든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유도, 유도기 전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써줬는데 4-1번에서는 그래서 지금 종이면에서 보기에 XY 축 있으면서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Z 방향, Z축에 나란하게 4개의 도선 내지는 5개의 도선이 꽂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점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요거 점전하가 배치되어 있어서 전기장 구하여라, 전기력 구하여라 그런 문제 아닌 거죠. 점이긴 하지만 평면 위에 꽂혀 있는 도선의 단면만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래서 C와 F, F와 E 사이에 대충 보면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싶은데 여기 보면은 C와 F 사이는 2 루트 3m, 이 F와 E 사이에는 2m만큼 떨어져 있어가지고 각각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 같은 경우는 X, Y 1, 루트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거 특수각으로 나타낸 이유가 있겠네. P에서 D까지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것들이 다 거리가 2m씩 나타나도록 하는 그 각도 관계까지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 거고 이런 문제에서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아주 당연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도
필요하다면은 이거 뭐 수학 문제 아니니까 요거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이 이랬다가 Q가 또 추가가 되면은 이렇게 되려니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문제 푸는 거 뭐 자주 해봤죠.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혹시 모를까봐 얘기하는 건데, 그림에서 왼쪽 하단부 보면은 X 했으면 이게 플러스 X 방향이고요. Y 했으면 이게 플러스 Y 방향이고, 마이너스 Y 안 가르쳐줘도, 그리고 Z 하면서 이게 뭐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Z 플러스 방향에 대해서 점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Z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2022학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X, Y 축만 나타내 Z 방향은 네가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설명해봐 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요런 방향을 표시하는 것까지 축의 플러스 방향 다 알려줬다는 거는 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점 찍혀 있잖아. 플러스 Z 방향으로 해라 라고 어느 정도는 방향표기법에 대한 강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쓰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안 그러면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꼬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Q점 직선도선 하나 더 꽂아놓는 거지 P점을 둘러싼 원형도선이 또 있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직선도선에 의한 특정 거리 떨어진 부분에서 자기장 구하는 공식, 거기에 지금 이것들이 X축에 대해서 60도 이런 식으로 되는 지점들에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만든 자기장 분해해가지고 쓰는 거, 이것도 뭐 헷갈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약간 주의하면은 그리 어렵진 않은 문제다. 여러분 충분히 연습이 많이 됐을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뭐 출제 의도도 있고 예시답안 채점 기준도 있는데, 출제 의도는 뭐 요거 이렇게 되는 거 교과서에 있어요라는 거 그냥 한번 얘기를 해준 거고, 예시답안은 그러려니 하는데 채점 기준을 봅시다. 예시답안도 채점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을 거니까 2022학년도에서는 뭐 5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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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5, 2 뭐 이런 식으로 주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점수가 채점 기준이 꼭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선 C, D, E, F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Z, 마이너스 Z 이런 표기법을 그대로 따라서 설명을 잘 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플러스 4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알죠? 수능 수업처럼 이거 다 설명해야 되나? 다 알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P점에서 내 직선에 흐르는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옳게 다 설명을 해서, 이게 뭐라는 얘기야? 특정 지점에서 예를 들면은 요거 1m고요. 요거 좌표일 뿐만 아니라 단위를 미터로 쓸 수 있는 거고, 루트 3 미터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한 요거 60도 나오겠죠. 자기장 여기에서 전류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말하자면은 요런 방향이 X축으로부터는 30도 이렇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나타날 거니까 2m에 의한, 여기서 자기장 R분의 I 곱하기 K 쓰기는 해야지 될 텐데, 한 것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나오는 것 또 구하면서 결국에는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요거 분해를 한 그것에 의한 특정 도선의 자기장의 색이 방향까지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Y 요거 성분 분해한 것까지도 또 나타내 주는 거, 요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제시문에 벡터 분해하는 거 나왔잖아요. 벡터 분해한 거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거 써줄 때 어떤 각도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지만 특정 지점에서 어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한 형식까지도 필요할 걸, 요거 써야 될 걸, 뭐 그런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직선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해가지고 세기들 뭐 뻔하기는 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3점, 방향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또 3점 해가지고 총 6점 이렇게 나왔네요. 직선도선 Q에 흐르는 전류 I의 색이 결정적으로 물어보는 거 구하면 5점이라. 근데 구하면 5점, 못 구하면은 뭐 빵점 이런 거 아닙니다. 해당 부분에서 구하면서 제대로 다 쓰고 중간 과정, 그러니까 어떤 숫자 값이 정답이면은 5점 아니면 말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5점 안에서도 그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풀이까지 합쳐서 총 5점인데 4점, 3점, 2점 줄 수도 있는데 야, 요거는 뭔가 그 일반적으로 이 그 값을 구하는 데 필요한 서술 이외에 조금 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체적으로 논리성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다라 그러면은 원래는 4점 줄 거 4.5점, 3점 줄 거 3.5점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되는 대로라는 말을 계속 해야지 되는 건데 시간 안에 답안지를 다 작성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쓸 시간 여유도 있고 쓸만한 내용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곁들여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답안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뿐만이 아니라 크기를 구할 때 단위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감점 1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채점 기준 자체에서 이런 건 보통 감점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기도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쓰면서 단위를 쓰지 않으면은 단위를 아니면 잘못된 단위 쓰면 마이너스 1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 전자기유도 파트에서는 일단 자기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기장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자석 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주변 공간에 만드는 자기적인 공간 성질이다. 자기력을 받을 수 있을 공간의 성질이다. 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공간적 성질에 대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 자기장, 어떤 점에 자기장, 어떤 점에 자기장 하는 것들이 벡터량이면서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겠는데 방향은 이제 알아서 나타내면 되는 거고 크기를 나타낸다, 물리량을 크기를 나타내는데 단위가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단위가 없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단위가 없이 그냥 단순 숫자로만 나타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없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굴절률 같은 거, 굴절률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의 숫자죠. 그러는데 크기를 나타낼 물리량들은 다른 단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장의 크기, 방향, 크기의 단위 어떻게 돼요? 테슬라 또는 웨버 퍼 제곱미터죠. 이게 다른 데서는 워낙 안 쓰다 보니까 딱 요 단원들 이런 내용 할 때만 잠깐 쓰이는 거다 보니까 표기와 크기, 단위에 대한 것들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요런 거 꼭 써줘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야? 일반적인 문제 풀 때에도 서술 계산들 쭉 한 다음에 최종적인 답안이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 물리량은 이런 단위를 쓰는 걸로 지금 내가 계산 중이다라는 걸 보여주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항상 신경 써줘야지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별 상관없는 얘기는 한데 여기 도선을 4개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P점, Q점 하면서 이거를 CDEF라고 그랬어요. 왜 CDEF라고 그랬을까요? 왜 CDEF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그 출제자 측의 섬세한 배려인데 요거 하다 보면은 보통 그런 B 테슬라의 자기장이 어떠한 방향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 자기장의 그 표기하는 기호로서 B를 쓰죠. 근데 여기다가 또 A, B, C, D 그럼 B 중복이고 하다 보면 전류 얘기할 때 암페어 단위 나와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 A고 요 단위가 A 써있고 그러면은 학생들도 쓸 때 헷갈리고 내가 읽을 때 채점자가 읽을 때도 헷갈리기 때문에 채점할 때 헷갈리기 때문에 그거 생략하고 CDEF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취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A, B, C, D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이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의 자기장을 뭐 B0 테슬라라 그러자 B1 테슬라라고 그러자 이런 식으로 잘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암페어가 단위로 들어갈 때에는 괄호 꼭 쳐주는 거 이런 걸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만 조금 주의해 주면 되는 거고 그에 관한 예시 답안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잠깐 볼게요.
P점에서 직선 도선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될 것이므로, 완전 마이너스 방향이 될 것이므로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꼭지점 CDF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면서 당연히 플러스 X, 마이너스 X 방향 이런 쪽으로는 자기장이 완전 상쇄가 되기도 또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전류의 방향 CDF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Z 방향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다 라고 나오긴 했는데 실제 답안지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니 풀이 과정이 없잖아 지금. 실제 답안지에는 어느 정도 이런 거리 표시 이런 거 말로 하면은 되게 안 들려요. 얘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답안지에다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좋겠고요. 요거 2m고요. 여기 60도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뭐 이쪽 방향이고요. 이게 어느 방향이었더라? 여기 CD는 어느 방향이었더라? 마이너스 Z 방향. 이다 보니까 이게 만든 자기장 방향 요거고요. 요거 여기 분해하면 이거다 라는 거 보여주고 한꺼번에 다 그리면 힘드니까 요거 하나 정도 보여준 다음에 요것들에 대해서는 그림 하나 더 그리면서 이제 최종적인 것만 보여주는 하는 식으로 요령껏 그려줘야지 되는데 이것도 좀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은 세련되게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예시담안으로 나온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라고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 생략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점짜리 예시답안이라기보다는 대충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거니 들어가긴 했어야 된다라고 알아들어야 되겠고요.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예시 답안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어진 그림에서 원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는 2m로 모두 같으므로 자기장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 요래 해가지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4 곱하기 뭐뭐 해가지고 y축 플러스 방향으로서 1.2 곱하기 10-6승 테슬라라고 나타난다. 테슬라에다가도 괄호 쳐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0테슬라 뭐 이렇게 되는 것들 밑에서 오히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섞어서 같은 그 해당하는 채점 기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만 하면 되겠고요.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돼야 된다라는 내용들 쭉 설명돼 있고요. 여기서는 비례상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직선도선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은 2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R분의 I라고 한다는 것. 요거까지도 다 계산을 해주면서 K값에 대해서는 그냥 비례상수처럼만 대충 쓰고 그러지 말고 숫자를 정확하게 내놓으세요. 테슬라, 웨버퍼 제곱미터 이런 걸로 쓰라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쓰면 되겠구나. 채점 요소들이 이런 거였었구나. 야, 요거 단위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감점 뭐 이런 말도 있네 라는 것들. 선생님 그러면은 요해 이 문제만 그렇고 다른 문제들은 그 단위 쓰는 거 감점까지는 안 당하나요? 알아서 다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요런 것까지도 또 있다라는 거를 드러냈을 뿐인 거지 좀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꼭 필요한 건데 야, 요 부분이 이 학생은 좀 그 제대로 드러나지 않네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유추해 보면은 다른 해에도 당연히 올해에도 물리량들 나타낼 때 단위 제대로 쓰는 것들 계산 중간중간까지 다 쓰는 건 아니고 숫자 계산 쭉 하다가 마지막엔 써주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 모르면 자기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불합격하는 겁니다. 나는 다 이렇게 문제 자신 있는 문제 정답 다 맞은 것 같고 그러는데 내가 왜 떨어져 뭐 이러면서 되게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 수시는 진짜 뭐 운빨이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실력빨이고 정확하게 답안지 쓴 만큼 득점하는 겁니다. 논술이라는 이 시험 제도 자체 채점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 모르는 학생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붙는 거 맞습니다. 설마 이런 것도 채점해? 라는 것들 수능 이렇게 1, 2, 3, 4, 5번 찍기만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지금 채점 요소도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도 써야 된다는 것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죠. 모르는 애들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고득점하고 붙으시면 됩니다. 자, 4-2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4-2번에서도
이번에는 면에서 뚫고 들어가고 나오는 식으로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아니라 면에 누워있는 직선 도선 2개, 원형 도선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B라는 그래프가 하나 주어지면서 시간에 대한 자기장의 색이 1초 때까지 일정하다가 5초 때까지 쭉 변하다가 5초 위에는 일정하고 뭐 이러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이게 1에서 5초 사이에는 요런 공식을, 요런 수식을 따르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그 자기장 변화가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3차 함수 그래프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변하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 전류가 세기가 바뀌거나 자기장이 바뀌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쭉 가다가 이렇게 싹 바뀌어요. 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뭐 이러는 기울기가 일정할 그래프들 위주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나름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3차 함수 그래프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곡선 형태가 1에서 5초 사이에 길쭉하게 뭐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 여기 3차 함수 그래프에 이렇게 되는 아주 직선에 가깝게 얼추 보이는 그런 모양이겠구나라는 거. 요게 약간 특이한 지점이었었고 원점에서는 두 도선,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이러이러해가지고 합성할 수 있다. B는 해서 쭉 쓴 다음에 역시 자 실제로 예시 답안도 이런 식이죠. B는 따다다다다다다 숫자만 계속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는 2 곱하기 10-7제곱 테슬라 해가지고 테슬라 단위 마지막에만 붙여주고 있습니다. 괄호를 쳐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옆에다가 플러스 Z 방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방향 언급한 식으로 이렇게 쓰면 충분하다는 거.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외부 자기장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Z 방향으로 2 곱하기 10-7제곱 테슬라여야 한다는 얘기고 원형 도선의 면적 이렇게 나타내면서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파이 곱하기 1 제곱미터 부분에도 식 중간에 그 단위도 쓰긴 했는데 뭐 요 정도는 중간에 잠깐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뭐 중간에 그렇게 꼬박꼬박 써줄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는 파이 제곱미터 요 단위는 꼭 써줬으면 좋겠고 단위 안 쓰거나 뭐 잘못된 단위 명칭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감점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선속, 자속, 자기력선속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자기선속 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선속 곱해가지고 자기장과 면적 곱해가지고 일일이 구해주면은 이래서 V 유도기 전류의 크기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A 곱하기 델타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공식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해서 직접 델타 B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쭉 다 써주고 있습니다. 써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숫자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정답이 중요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도기 전력 다다다다 곱하기 10-7제곱 볼트 마지막에 이것도 이제 여기서는 또 괄호, 대괄호로 쳐주면서 볼트 단위 붙여줬죠. 여기 답안지에서 예시 답안에서도 좀 이런 표기법이 중구난방이기는 합니다. 단위는 대괄호로 나타냈다가 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암페어 안 써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중구난방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구나 무난하구나 하는 것들 좀 생각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된다. 최대값은 최대 전류가 흐를 때니까 최대 기전력이 걸렸을 때 요로 해가지고 I 맥시멈 4분의 3파이 10-8제곱 암페어예요. 써줬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3차 함수 모양이 잠깐 들어가서 그런 것 뿐인 거지 뭐 그렇게 내용상 새로울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유도기 전력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공식 제대로 적용하고 여기 자속 변화 자기장의 세기 변화를 이용해서 쓰는 거 미분을 바로 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나타내 준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채점 기준 보면은
원점에서 두 직선에 의한 자기장을 일단 당연히 구해야 되겠다. 뭐 당연한 거, 크기 방향 언급하는 거, 뭐 요거 옳게 했느냐? 아, 이건 또 당연히 쉽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2점. 그거 맞으면 한 2점 정도 했고요. 유도기전력을 시간에 대한 식으로 제대로 표현했는가? 4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이죠. V는 IR, I는 R분의 V. 결국에는 I 맥시멈 구해야지 되는 거니까 최대 기전력도 구하면서 최대 전류 값도 구해야 돼가지고 오음의 법칙 필요했었고요. 유도 전류 그래서 그 언제이냐라는 거 요거 확인하고 3초일 때였다는 거 확인하고 뭐 필요한 거 다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류의 최대값 크기 방향 뭐 이렇게 구하고 크기를 등할 때 단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렇다. 논리 전개가 맞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분 점수도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정답이 중간 답이 필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단히 많이 못 주고요. 절반 점수 이하로 주니까 각 문항들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 수치값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절반 이상의 그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맨날 써줍니다. 항목별 답안 완성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0.5점을 부여할 수 있음. 아, 추가 득점할 수 있구나 뿐만이 아니라 추가 감점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요거 배점 요소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단위 요거에 대한 언급 빼면 5가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추가 득점 또는 감점도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앙대에서 해당 단원 관련한 주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난이도는 이렇다는 거. 첫 번째, 난이도 자체가 아주 어렵진 않죠. 물리 2에 가게 되면은 뭐 상호유도 어쩌고 하면서 몇 헨리가 어쩌니 저쩌니 코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더 나오고 하는데 그 과거에는 물리 1에 있었었던 리액턴스라든지 임피던스 그것들에 대한 관계 막 구하고 그럴 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구하고 그런 거 이거 원래 물리학 1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되는 과목으로 이제 바뀌면서 물리학 2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써놓은 거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얘한테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이 뭐라 그랬더라? 임피던스 이런 말. 뭐 물리 2로 전혀 관심 없게 뭐 수업을 들었거나 뭐 학교 진도 안 나왔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안 나옵니다. 논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리 2에만 있어서 물리 1에는 없어가지고 추가 공부해야지 되는 것들은 거의 포물선 운동, 원운동이 전부 다라고도 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계산으로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축전기에 대한 얘기는 물리 1에 축전기 썼을 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 교과 과정이 개정되고 나서는 물리 2에만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포물선 운동, 원운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보긴 했었는데 이게 약간 고민이에요. 이게 전기장, 축전기 그러니까 아니 중앙대에서 언제 물리 2 관련 내용은 시험 범위에서 뺀다 그랬니? 그런 거 출제 범위에서 빼는 거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게 나오면 전기장, 축전기, 교류회로 얘기 나오면은 그냥 아무도 못 풀어요. 물리 2 제대로 공부한 친구 빼고는 아무도 못 풉니다. 파동 부분 저 뒤쪽은 뭐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나온다면은 아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인 거라고 할 수 있고 알아서 풀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라고 볼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빵점이다 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뭐 물리논술 포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수업을 해야 되냐 안 해도 괜찮냐라는 거에도 내가 좀 고민이 있어요. 좀 찍긴데 이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다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필요한 내용 잠깐만 공부하자라는 수준에서는 금요일 정도 수업에서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할 만치 다 했네. 좀 부족하네. 다시 해야 되겠네. 이렇지만 않고 이것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이것도 한번 보자 싶으면은 중앙대에서 안 내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물리 1에도 이런 내용으로 있었을 때 개정전 교과서에서는 한 것 때문에 요거는 상황 봐서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보는 것도 기회를
금요일 날 정도쯤에는 한번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전류해안 자기장 유도기 전력 구하고 앙페르 법칙, 페라데이 법칙 적용하고 뭐 방향 언급하고 이러는 거는 얘기한 주의사항에 맞춰서 방향 표시 공식 적용들, 답안 작성할 때 유의점들 맞춰서 하기만 하면은 거의 그냥 수능 문제 풀듯이만 해도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풀어본 기출 문제들 보면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으로 어느 정도 봐도 되겠는데, 자, 우리 요거 자료 봅니다. 첫째 시간에 나왔던 자료 중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어제는 2회차 때는 43쪽, 2쪽 원운동, 등속 원운동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요 이후에 운동량과 충격량, 일과 에너지, 그리고 탄성운동, 단진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거를 내일 탄성력, 단진동, 용수철 나오는 문제들을 또 논제화된 거를 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내용 한번 싹 다 정리하고 관련한 것들 내일 또 오자마자 풀 기출문제와 뭐 몇 가지 문제들 같이 보려고 합니다. 탄성력 나오는 문제 풀 때 학생들이 뭐 수능 준비할 때 특히 그랬었는데 이쪽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요거 같이 본다면은 결국에는 일 에너지 얘기부터 해야지 되겠어요. 지난 시간 등속 원운동 한 거 말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별로 할 말 없는데 한 번만 더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운동량과 충격량 각각의 정의 벡터량이다. 방향 고려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로 한다면 왼쪽은 뭐 마이너스로 해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얼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중요하고요. 충격량 FT,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그래프 나타내주면 시간에 대한 힘 그래프였었다면 면적 구하면 된다. 뭐 당연히 아는 거고요.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해당 물체는 운동량이 변한다. 그럴 때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물체가 가진 알짜 힘 F에 대한 충격량이다 라고 해야지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운동량 합이 보존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잘 만족을 하다 보니까 대충 넘어가는데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 적용 가능하기 위한 조건 뭐다? 조건, 물체가 보통은 우리 그냥 두 물체 충돌하는 경우만 보는데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에 보통은 서로 간의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을 알짜 힘으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이것만 잘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상황으로 본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힘에 의해서 물체의 속도와 운동량이 변할 때, 또는 꼭 작용 반작용은 아니더라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에 의해서만 두 물체가 속도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해야 되면서,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는 조건이 다른데 이거 헷갈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반발계수에 대한 얘기, 서로 사실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묶여 있어서 반발계수 1이고 탄성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 거 가능하면서 에너지도 손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묶이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다는 것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 반발계수는 관련해가지고 문제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기는 해요. 물리2에도 없거든. 그러는데 일단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한번 알고 있고, 여기 운동량 중에 제 논점 여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반발계수라는 탄성계수 1일 때, 탄성 충돌할 때 반발계수 1이란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문제를 직접 풀 때 요령으로 쓸 수 있다 정도만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게 일 에너지 정리죠.
일이란 에너지란 둘 다 줄 단위 쓰면서 스칼라량이다. 그런데 일이라는 건 정의가 힘 곱하기 힘을 받으면서 물체가 S만큼의 변위를 가졌다. 그랬을 때 F와 S 크기를 곱하면서 둘 사이의 각도, 벡터라니까 방향이 있을 거니까 각도 코사인 세타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 단위 쓰는 스칼라량이며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이고 포텐셜 에너지 있고 기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는 에너지라 그러면 요 선까지만 보겠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또는 2m분의 p제곱 같은 식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어떻게 구해요? 라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구해요?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mgH요? 그럼 안 되죠.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mgh고 중력도 서로 멀리 의미 있게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 간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r분의 mm이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이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k는 여기서는 또 이제 앞에서 k 프라임, k2 프라임 2 곱하기 10의 7제곱 그런 거랑 구분해서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제곱 k 곱하기 r분의 qq다라고 하는 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많이 예를 들 수 있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안 쓸 거고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물리 2에서만 배우는데 이거를 내가 안 나온다고 하기는 그렇긴 한데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물리 1에 없으니까 물리 2에 있는 건데 이걸 쓰기에는 갑자기 문제를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라 하는 거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그랬을 때 2분의 mv제곱 더하기 mgH라고 하지만 그거는 딴 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때 또는 개입할 여지가 없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으면 mgh까지 해도 되는데 가끔은 이것도 필요하긴 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의 운동 포텐셜 그러면서도 포텐셜 에너지만도 기본적으로 mgh와 2분의 1 kx제곱 두 개씩이나 있어서 에너지는 되게 많은데 우리는 2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2를 받게 되면 힘에 의한 2를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정리를 알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2를 구하는 공식은 하나인데 에너지 공식은 하나, 둘, 셋 요거 더한 거 넷, 요거 더한 거 다섯 이거랑 이거 다음에 여섯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에너지 뭐 어떻게 구해야지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게 뭔데? 하고 그랬을 때 요거를 상세하게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운동에너지 법, 운동에너지 정리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어떤 물체가 힘을 여러 개 받고 있을 때는 그 힘들의 합력에 의한 일이 그게 운동에너지 변화더라. 합력에 의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더라.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저께냐 어제냐 그저께인가? 이 일이나 운동에너지라는 것의 정의가 등가속도 운동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보여주면서 양변 2로 나눈 다음에 M 곱해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명칭을 이렇게 정하자 하면서 정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 일을 구하는 방식 어떤 힘이 해준 일이냐라는 거 여러 가지 힘들이 가해지지만 특정 힘이 해준 이 일만큼은 요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면은 해당 물체의 중력이 해준 일 하면 안 되고 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중력이 플러스 값의 일을 해준다. 중력이 플러스 값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갔다, 변이가 아랫방향이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높이가 낮아지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식으로. 이게 플러스면 포텐셜이 감소. 올라가는 건 포텐셜이 증가, 올라가면 중력 해준 일은 마이너스 값 나오는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고 쓰는 거로 정리를 해줘야지 되겠고, 다음으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도 필요하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어떤 힘이 해준 일인가 라고 그랬을 때 한 물체가 여러 개의 힘을 받으면서 움직일 때 그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들이 다 해준, 시그마는 다 더한다는 뜻으로 내가 쓴 거예요.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의 합력이 해준 일 또는 일을 다 더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 포텐셜이지. 중력에 해준 일 마이너스 이거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이거 더한다. 여기에는 중력이 해준 일도 들어있었을 텐데 그거를 도로 빼라. 플러스였어도 빼고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 값 되면서 그거를 다시 제외시켜라는 뜻이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물체가 받은 힘들 중에 중력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이 한 일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지 될 거니까 이걸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탄성력 제외.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때 쓴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였느냐에 따라서 그 힘들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1에너지 정리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정리하는 이유가 첫 번째, 솔직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와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너무 많이 쓰고 뭐 마찰이스 역학적 에너지 손실 있겠거니 하는 거 다 풀고 수능까지 봤지만 요거 정리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계속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딱 보니까 뭐 이런 얘기네, 이게 싹 정리되는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저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뭐 개별 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알 수도 있는데 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문제에서 서술을 하다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이런 말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변화량이 얼마냐를 계산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걸 어쨌든 서술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고 객관식 문제 색칠하는 거 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계산만 조금 한 다음에 OMR 카드에 마킹하는 것만 연습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막상 답안지에 어떻게 기술하려고 그랬을 때 서술을 하려고 그랬을 때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을 내가 뭐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명확하죠.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해. 물체의 속도가 변할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얼마만큼 변한다 관련한 얘기할 때에는 물체에 가해진 알짜 힘이 이러이러하고 물체의 변이가 이러이러할 때 알짜 힘에 해준 이 일이 이만큼이므로 운동 에너지는 뭐 10줄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물체가 막 힘 받으면서 야 가자 그래가지고 nkg짜리 F가 가지고 여기 뭐 마찰도 있고 하면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갔어. 그러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간 동안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다 뭐 이런 거는 높이 변화했다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물체 높이가 올라갔으므로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1에너지 정리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여지가 아예 없을 땐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높이 h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괜찮아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 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줄 때가 있긴 있다는 거죠. MGH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거는 무슨 외력 취급하면서 이름만 탄성 포텐셜 에너지지 유사 포텐셜 에너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엄연한 포텐셜 에너지 요거 다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포텐셜이라고 그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별도로 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역학적 에너지가 얼만큼 변하느냐 이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될 때 변하는 이유 설명을 해야 될 때 또는 그 크기를 구해야 될 때 또는 변하지 않아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 개인적인 얘기는 한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내가 물리 공부를 하거나 뭐 물리 내용을 볼 때 제일 불만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 물리에서는 법칙이란 말을 함부로 안 쓰죠. 그죠? 상대적으로 화학이나 생명과학에서는 법칙이란 말을 조금 막 쓰는 경향이 있죠. 그죠? 무슨 법칙! 뭐 해놓고.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럴 때는 예외! 그래 놓고. 법칙인데 예외도 좀 있구나. 선생님, 이럴 때는 또 왜 그래? 그것도 예외! 막 이러면서. 법칙의 예외. 원칙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외.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우리 물리에서는 법칙이다 그러면은 그냥 항상 맞는 거죠. 작용반작용의 법칙. 아니 힘작용하는데 그에 대한 예외가 있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법칙이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하는 크기가 이렇고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가 다 가능한데 특히 이게 0일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0일 경우가 있을 뿐인데 이때를 놀랍게도 법칙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엄밀한 물리적인 법칙의 범주에 다 넣기에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설명일 뿐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는 개별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된다 치자. 그래서 그 법칙 보존 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때는 서술 어떻게 되냐? 뭐 보존 안 되는데 할 때는 또 어떻게 서술해야 되느냐? 변화가 이만큼인데 그게 0일 때가 법칙이 성립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에 물체가 운동을 할 건데 나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로 구성을 하고 있어. 왜? 탄성력은 지금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운동하는 경우에 중력을 제외한 힘에 의한 일이 0이면 그러면 보존되는 거죠. 중력을 제외한 그대로 씁니다. 중력 제외한 힘에 의한 일이 없으므로 0이므로 아니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건입니다.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또는 보존이 되는데 나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 더하기 2분의 1 kx제곱으로 구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빗면상에서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뭐 이럴 때는 속도도 빨라졌다 느렸다 막 하면서 높이 용설 길이 막 변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면서 그래도 진동을 한다라 그럴 때는 마찰과 공기저항을 받지 않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하자면은 똑같습니다. 그냥 말하면 돼요. 물체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중력과 탄성력 이외에 힘에 의한 일이 0이므로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요가 뭐 A, P점에 있을 때와 Q점에 있을 때는 같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되는 거고 일에너지 정리에 대한 정확한 그 개요를 알고 있으면은
그 조건 그대로 쓰는 거 뭐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쓰는 거 공기저항 마찰 없고 다른 외력 또 없으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려니 라고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직접 서술을 할 때 되게 어색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걸 쓰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함으로 라는 말을 쓴다. 그에 비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이렇게 쓰거나 용수철은 없을 때, 용수철도 있을 때 이렇게 쓰면은 이게 훨씬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공기저항 마찰 무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내용 그거 붙어도 됩니다.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함으로 물체는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에 의한 이의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쓸 때 하고 이 깊이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주고 하는 게 다 0.5점 조금만 더 주세요. 점수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채점자에게 점수 좀 조금만 더 달라고 계속 이제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게 답안지가 풍부하고 윤택하네. 얘가 좀 뭐 아는 애네 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평범하게 쓰면 무조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응시자 상위 3%, 2%가 붙어요. 98%, 97%다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관련한 내용 설명으로 내가 좀 말로 자세하게 하긴 했는데 48쪽에 표 보면은 물체가 받은 모든 일에 의한 그 합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중력, 일단 중력만 얘기했는데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죠. 상황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될 상황이야. 이게 0이 아닐 상황이야. 그럴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얼만큼 변하느냐, 증가하느냐,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있냐 없냐, 보존이 되냐 안 되냐 그랬을 때 똑같이 쓰면 되죠. 물체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중력을 제외하고도 외력 F에 의한 일이 FS 얼마 10줄 이렇게 되므로 역학적 에너지 이만큼 증가한다 써주면 된다는 거고 물체 여기 있을 때 중력 수직항력 물체 이렇게 가면 수직항력은 어차피 일을 못하는 거고 FS 코사인 세타 90도니까 근데 F가 있을 때 물체가 가진 중력을 제외하고도 수직항력은 원래 일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빗면에 의한 수직항력은 F에 의한 이 일이 FS이므로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만 해주는 건데 꼭 필요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됐었던 겁니다. 탄성력 이외에 마찰력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한다면 이 일을 이만큼 해줬으므로 하는 것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한다라는 것들 쭉 그냥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학적 에너지 변하는 경우가 수능에서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논술 문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고 여러분들 봤던 것들 다 생각을 해보면은 물체들 충돌하면서 속도 어떻게 변한 다음에 또는 붙어서 가다가 절벽에서 포물선 운동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고 여기 좀 같이 가다가 이럴 때 역학적 에너지 얘기 특별히 안 하죠. 가다가 줄 끊어지고 좀 더 가다가 올라간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나올 여지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들 탄성력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조금은 언급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일에너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 48쪽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하면서 이런 얘기들 좀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쪽에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 특히 중학교나 다른 교재에서는 위치 에너지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어를 계속 좀 쓰고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위치에 의해서 즉시 결정되는 에너지라서 그렇기는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보존력이 작용하는 장 내에서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이런 데 내에서 해당 위치에 있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런 말도 쓰는데 이건 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게 더 많아지는데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가장 많이 우리가 그래도 보는 세 가지 보존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표기법 두 가지, 전기력에 의한 에너지도 이런 것도 있고 QV라고 나타나는 전위와 전하량의 곱 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구나 하고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x제곱 요거 필요할 때는 계속 써달라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수철 진자 잠시 나오는데 뭐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겠고 52쪽 보면 되는 거죠. 52쪽 용수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용수철 이게 용수철과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단진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논술에서 접근할 때랑 그 모의고사, 뭐 수능 준비, 객관식 문제 풀 때하고 이게 경향이 약간 달라요.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거 준비할 때에는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만 구할 줄 알면 돼. 근데 이거는 맨날 이렇게 하잖아 하면서 좀 깊은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풀기에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계속 효율적인 공부만 하느라고 요거 깊은 내용 잘 뭐 추가적으로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요참에 하나 정리를 하면은요,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기를 할 건데, 그런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탄성력을 가하거나 탄성 포텐셜의 계산을 필요한 것은 거의 이제 용수철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마 중앙대 논술에서도, 특히 올해 논술에서도 아마 이 나온 다음에 용설이 나올 건데 뭔 말이냐면, 원래는 이쪽에 고무줄도 있었어요. 용수철보다 고무줄 다루기가 더 까다로워요. 용수철은 원래 길이가 있어서 요 끝까지의 길이를 원래 길이라고 합시다. 원래 길이가 있어서 이게 길이가 더 짧아진 상태가 된다든지 늘어난 상태가 된다면 그 원래 길이로부터 변형된 길이 정도 델타 x에 비례하는 K 델타 x 뉴턴을 용설 상수, 용수철 상수라고도 하고 탄성 계수라고도 하죠. 에 의해서 이런 탄성력을 양쪽에 달려있는 물체에 가한다라고 하면서 줄어들었을 땐 미는, 늘어났을 때는 당기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려는 방향이 될 양쪽 물체에 힘을 가하는 방향이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탄성력이 걸려 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2분의 1 K 델타 X의 제곱 원래 길이 기준으로 현재 변형된 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탄성력만 다룰 때가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아 할 때도 있는데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거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따져야 될 때도 있을 뿐인 거지, 변형된 순간에는 탄성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각각 가하고 저장돼 있고 이거는 항상 같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고무줄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긴 한데요. 고무줄도 원래 길이가 있어요. 늘어나지 않았을 때 원래 길이가 있습니다. 그게 늘어나면 여기에도 양쪽 물체를 당기는 방향으로 K 델타 X 뉴턴 가하면서 현재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줄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고무줄은 줄어드는 게 불가능하다. 고무줄 줄여야지 그럼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변형될 뿐인 거지, 고무줄이 짱짱하게 줄어드는 경우는 없으니까 고무줄은 양쪽을 미는 식으로의 탄성력은 가하지 않을 뿐이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그래서 번지 점프 문제가 옛날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알 필요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올해 나왔었던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잠깐 다룬 적이 있었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만 있었지 뭐 거의 안 다루고 있고요. 논술에서도 이제는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는데 탄성력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용수철의 원래 길이 기준으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1차로 정비례하는 힘이며, 그런 식으로 방향이 조금 바뀔 뿐인 거다라고 그랬을 때 이거를 확장하게 되면 물체가 달려있을 때 원래 용수철 길이를 무시하고 물체가 어떤 힘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는다 치면은 물체가 현재 알짜 힘이 0일 때
R자 힘이 0일 때 용수철은 원래는 길이가 요만큼인데 요만큼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R자 힘이 0일 때 평형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용수철은 늘어나 있지만 평형점에서부터는 줄어드는 건지 평형점에서는 늘어난 건지 실제 길이도 줄어들고 평형점부터도 줄어든 건지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요령으로 우리가 문제를 원래는 수능 문제 풀 때는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랬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평형점 뭐야? 뭐가 평형이란 얘기야? 힘 평형이란 얘기죠. R자 힘 평형점, R자 힘이 0N인 지점을 찾기만 한다면 그럴 때 용수철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항상 용수철은 그것에서 물체가 벗어났을 때 평형점 기준으로 벗어난 거리 짧아질 때 평형점 기준으로 짧아질 때 길어질 때 크기가 똑같고 여기까지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이걸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고요. 평형점에서는 R자인 평형점에서는 물체가 진동 중에 최대 속도를 가지며 평형점은 진동하는 진폭 또는 이쪽 저쪽 끝에 무조건 가운데여야 되겠죠. 이쪽 저쪽으로 항상 진폭이 똑같을 거니까 거기서 최대 속도를 가지며 최대 속도는 얼마? 최대 속도는 진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m이라 그랬을 때 a 루트 n분의 k로만 구하면은 모든 문제들 수능 수준에선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평형점 기준으로 새로이 좀 간략한 식으로 이렇게 쓴 거기는 한데 관련해서 차라리 그냥 물체가 상하 운동만 하고 아예 그냥 상하 운동만 하고 좌우 운동만 하고 이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53쪽에서 예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경사면이 30도이면서 원래 길이가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L인데 요 L 길이 잴 때는 그 양끝에 꼬다리는 제외를 했네요. 그 꼬여있는 부분의 길이로만 일단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찰은 없겠지만 여기 물체를 하나 달아놓으면 당연히 용철이 약간 압축이 돼야 원래 길이 상태로부터 D만큼 압축이 됐을 때는 평형점 가만히 있는 상태다 라고 그랬을 건데 확인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물체를 쭉 X만큼 추가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변형을 시켰더니 여기서 손을 놓으면은 지금부터 진동할 때 진동 과정에서 2번 용설의 최소 길이 얼마냐, 단진동 주기는 어떻게 될 거냐, 용설에 저장될 최소 최대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될 거냐 라는 것들을 L, K, M, X 값을 바꿨을 때 괄호 1번, 2번 똑같은 거 물어보는데 조건이 바뀌었을 때 괄호 3번 수치값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거 물어보는 이런 상황들에서 각각 대답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 진동에 대해서 단진동 주기와 용수철 길이 뭐 평형점 찾아야 되겠죠. 평형점과 진폭 찾아야 되겠죠. 하는 것에서 뭐 용수철 최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도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아마 관련한 문제가 논술에서 나온다면 중앙대에서 주기를 물어볼 일이 아마 없을 건데 주기를 물어본다면 단진동 할 때 최대 속도 뭐 이렇고 여기 갔다가 최대 속도 잠시 멈췄다가 최대 속도 해서 돌아올 때까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 주기는 몇 초냐? 주기는 몇 초냐? 2파이 루트 K분의 M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유도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 여기에서 2파이는 그냥 초 단위 킬로그램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를 썼을 때 이걸 초 단위로 맞춰주기 위해서 무조건 2파이라는 숫자 6.28 넣어야 되고요. M은 당연히 진동 운동을 할 물체의 질량, 좌우로 진동, 상하 진동, 빗면에서 진동하는 거 다 상관없습니다.
K 용설 상수 상하 좌우 빗면에서 진동한지 여부 상관없고 주기는 이렇다 정도. 요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수 있을 최대 속도 구하는 공식하고 비슷하면서도 구분해야 돼서 이게 또 헷갈리는데 V 맥시멈은 A 루트 M분의 K인데 비해서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에 아예 외우고 있었던 거 훨씬 익숙할 거고 요거는 아예 아니었었다면은 루트 안에가 역수가 들어간다 요 정도로만 하나 주의를 해주면 되겠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 단진동에 대한 용설 단진동에 대한 주기 물어보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제시문에 공식을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요거 뭐 잠깐 까먹어도 괜찮은데 뭐 이거 연습하면서 구하라면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평형점의 위치, 물체가 진폭이 얼마가 되느냐 주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물체가 줄어들었다가 진동을 시작할 거냐 용설인데 물체가 늘어났다가 진동을 또 시작할 거냐 전혀 상관없다. 그냥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 초라고 항상 나온다는 거 요 정도만 하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교재에 있는 요 간단한 문제들도 다 풀어보는 것들 뭐 연습 삼아 해보는 거 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53쪽에 나오는 요 문제들 뒤에 54쪽 괄호 1, 2, 3까지 나온 다음에 54쪽 밑에 답 3가지 경우에 따른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미리 좀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는 용수철 조금 관련된 문제 푸는 거 연습하거나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